2022년 10월 한 남자가 산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고 아내는 100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죠. 하지만 3개월 후 그녀는 살인죄로 체포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보험금 살인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 충청북도 소백산 등산로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약 30m 아래 계곡에서 발견한 시신의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는 45세 김민준 씨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발견 당시 그의 아내 이수연 씨 42세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남편과 등산을 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찾다가 계곡 아래에서 저렇게. 현장에 출동한 박준혁 경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명백한 추락사로 보였습니다. 등산로 난간이 없는 구간이었고 실제로 그 지점에서 미끄러지면 바로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죠. 시신에는 머리와 팔다리에 다발성 외상이 있었고 추락에 의한 사고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족인 이수연 씨는 현장에서 계속 울부짖었고 누가 봐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아내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보험조사관 정민호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인 김민준 씨가 가입한 보험은 총 7개, 그리고 그 보험금의 합계는 정확히 102억 3천만 원. 일반적인 가장이 드는 보험이 많아봤자 1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02억이라니. 더 기묘한 건 이 보험들이 모두 사망 3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생명보험 2건 합계 30억, 2022년 8월 상해보험 3건 합계 45억, 2022년 9월 여행자 보험 2건 합계 27억. 보험조사관으로 20년 일했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 봅니다. 정민호 조사관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담당 형사로 배정된 사람은 강력반 20년 차 베테랑 최태석 형사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도 그렇고 부부의 금융 상황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민준, 이수연 부부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4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대출금 25억, 신용카드 연체금 8억, 개인 사채 7억. 이 부부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100억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만에 등산 중 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국과수의 정밀 부검을 의뢰하세요. 최태석 형사의 요청으로 김민준 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2주 후 형사님 큰일 났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이지영 법의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사망 시각과 추락 시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밀 부검 결과 김민준 씨의 실제 사망 시각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추락이 발견된 시각은 오후 4시. 그 사이 2에서 3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추락으로 인한 외상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망 후 강직 상태와 체온 저하를 분석한 결과 발견 시각보다 훨씬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사실이었습니다. 목 부위에서 미세한 아픈이 발견되었습니다. 추락 전에 목을 졸린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즉 김민준 씨는 먼저 살해당한 후 추락사로 위장하기 위해 계곡에 유기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최태석 형사는 즉시 이수연 씨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이 실종되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찰은 이수연 씨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이수연 씨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오전 11시에 집에서 출발했고 12시 30분쯤 등산을 시작했어요. 2시간 정도 올라가다가 제가 화장실에 갔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석 형사는 의문점을 발견합니다. 이상합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시각이 정확히 사망 추정 시각 이후인 오후 2시 30분이에요. CCTV 분석팀이 동원되었고 등산로 입구와 주차장의 모든 CCTV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오전 11시 22분 부부의 차량이 등산로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오전 11시 35분 두 사람이 함께 등산로로 진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진술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후 12시 47분 등산로 중간 지점 CCTV에 이수연 씨 혼자 나타납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술과 다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올라갔다고 했는데 남편은 중간 지점 CCTV에도 찍히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오후 1시 15분 이수연 씨가 등산로 반대편 샛길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곳은 일반 등산객들이 가지 않는 울창한 숲이 우거진 위험구역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조사팀은 그 지점으로 직접 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발견합니다. 숲속 바위 뒤에서 발견된 것은 피가 묻은 장갑, 끊어진 로프 조각, 그리고 김민준 씨의 휴대폰. 남편의 휴대폰이 왜 여기에? 보건팀이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 위치 정보는 오후 1시 27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즉 김민준 씨는 이곳에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수연 씨는 어떻게 혼자서 성인 남성을 30m 아래 계곡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답은 로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로프로 시신을 계곡 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추락사로 보이도록 밀어 떨어뜨린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장갑과 로프만으로는 그녀를 기소하기 어려웠죠. 그때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범인이 실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한지우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이수연 씨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입니다. 휴대폰은 통화하지 않아도 주변 기지국과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두 사람의 휴대폰은 같은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함께 등산했다는 진술과 일치합니다. 한지우 연구원이 화면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오후 12시 30분부터 달라집니다. 오후 12시 30분 김민준 씨 휴대폰 신호 끊김. 오후 12시 35분 이수연 씨 휴대폰 등산로 반대편 기지국 접속. 오후 1시 15분 이수연 씨 휴대폰 숲속 지역 기지국 접속. 오후 1시 27분 김민준 씨 휴대폰 마지막 신호 숲속 동일 지점. 이건 뭘 의미하나요? 최태석 형사가 묻습니다. 이수연 씨가 먼저 남편의 휴대폰을 꺼놓고 숲속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시 27분 남편의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켰을 때 한지우 연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살인이 발생한 시각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오후 1시 30분 이수연 씨 휴대폰 계곡 방향 기지국 접속. 오후 1시 45분 다시 등산로 기지국으로 복귀. 오후 2시 30분 화장실 근처 기지국. 범인은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계곡으로 옮기고 다시 등산로로 돌아와 남편을 찾는 척 연기한 겁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로 보였지만 휴대폰 기지국은 그녀의 모든 동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한지우 연구원이 또 다른 파일을 엽니다. 사건 일주일 전 이수연 씨는 인터넷에서 이런 검색을 했습니다. 목 졸라 살해 흔적 없애는 방법, 추락사 위장 방법,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휴대폰 GPS 끄는 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휴대폰 기지국 기록 삭제 가능한가. 범인은 GPS는 껐지만 기지국 기록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최태석 형사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말이 맞네요. 드디어 체포 영장이 발부됩니다. 2022년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실. 이수연 씨가 체포되어 조사실에 앉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은 정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최태석 형사가 조용히 서류를 꺼냅니다. 이수연 씨, 당신 휴대폰 기지국 기록입니다. 사건 당일 당신의 모든 이동 경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수연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당신은 화장실 갔다 왔다고 했죠?
그런데 기지국 기록에는 숲속 깊은 곳으로 갔다가 계곡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최태석 형사가 프린트물을 내밉니다. 이수연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검색은 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서 목 졸라 살해 흔적 없애는 방법이 드라마 내용입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이수연 씨,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추락사로 위장한 것도 100억 보험금을 노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태석 형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숲속에서 발견된 장갑의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장갑에서 당신의 DNA와 남편의 혈흔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순간 이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알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죽였어요.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최태석 형사의 질문에 이수연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40억 빚. 당신이라면 견딜 수 있겠어요? 매일 밤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은 무능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돈은 계속 빌리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겁니까? 102억이면 빚 다 갚고도 남잖아요. 남편 혼자 죽으면 저는 살 수 있잖아요. 최태석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미래도 함께 죽인 겁니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연 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1. 휴대폰 기지국 기록 2. 인터넷 검색 기록 3. DNA가 검출된 장갑 4. 부검 결과 목 부위 아픈 5. 102억 보험 가입 내역 피고인은 3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남편을 살해하고 추락사로 위장하여 10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수연 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 다음 타겟은 부모님이었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김민준 씨의 어머니가 증언대에 섭니다. 제 아들은 단점도 많았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을 돈 때문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수연에게 살인죄, 사체유기죄, 보험사기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옵니다. 이수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갑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도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켰다는 것에 대한 분노만이 남아있었죠. 이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은 고액보험 가입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살인 사건은 연평균 23건, 이 중 70%가 배우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적정 한도는 연소득의 10배 정도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고액보험에 단기간에 가입한다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태석 형사는 이번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반드시 흔적이 남죠. 이수연 씨의 경우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라는 디지털 발자국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범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수연 씨는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상고를 포기했고 지금은 교도소에서 조용히 형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40억 빚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가장 쉬운 길, 아니 가장 사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0년형 102억을 얻으려다가 남은 인생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완벽해 보이는 범죄에도 반드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라는 디지털 증거가 100억짜리 완전 범죄를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실화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이런 질문을 남겨주세요. 만약 내가 40억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